1997년 7월 18일 필리핀 세부섬. 장마철이라 매우 덥고 습했던 이날, 섬 외곽 절벽을 따라 걷던 루디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협곡 기슭에 주황색 천 같은 것이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고 무엇인지 확인한 순간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의 팔이 보였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진흙 속에 묻혀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바지, 반쯤 벗겨진 주황색 티셔츠, 왼쪽 손목에 매달려 있는 수갑, 그리고 얼굴과 목을 둘러싼 테이프, 타살임이 분명했죠. 확인 결과 그녀는 이틀 전 밤 지역 쇼핑몰에서 사라졌던 치용 자매 중 동생인 20살의 마리조이였습니다. 치용 가족은 세부 도시에 살고 있는 중국계 필리핀인으로 7식구로 이루어진 그들은 주말마다 교회에 다니며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선량한 마을 구성원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6일, 마리조이는 여동생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기도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그녀는 언니인 제클린과 만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둘은 이날 쇼핑몰에서 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이날 저녁이 되어도 자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가족들이 쇼핑몰로 가보았지만 그녀들을 찾지 못했고 지인들에게도 전화해 보았지만 별다른 수확이 없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들이 쇼핑몰에 방문했던 것을 확인했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들이 실종 당일 입었던 옷 등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배포했지만 별다른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이틀 뒤 마리조이가 멀리 떨어진 협곡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죠. 몸에 남은 흔적을 통해 병리학자는 그녀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함께 사라졌던 제클린을 찾기 위해 인근을 돌아다녔지만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속에 많은 인력이 동원돼 대규모 수색이 이뤄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별다른 용의자도 없었고 조사에 진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 갑자기 경찰은 앞으로 치용7이라고 불릴 치용 자매를 살해한 7명과 범행을 도운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부유한 가정 출신이지만 폭력 사건 등 자주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과 갱단에 속해 있던 이들이 그룹을 만들어 어울렸고 사건 당일 집으로 갈 버스를 기다리는 치용 자매를 차에 태워 유린한 뒤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를 명령했던 경찰 간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간부는 그들이 범행을 저지른 증거가 있었기에 체포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증거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치용7 중 1명인 파코를 체포할 당시 신분증 없는 사법경찰관들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파코는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였는데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무런 말도 없이 총을 들어 겨누었고 근처에 있던 그의 여동생과 매부가 달려와 뭐냐고 물어보고 나서야 남성들은 자기들이 사법경찰관이며 그를 체포하는 중이라 말했습니다. 진짜 경찰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1명을 제외하곤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고 1명이 갖고 있던 것 또한 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체포영장도 없었죠. 그의 여동생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먼저 체포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파코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일에 500km 넘게 떨어진 마닐라 캐손시티에서 시험이 있었고 다음날 수업에 참석했다고 말이죠. 함께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이를 증명했고 출석부에도 역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치용 자매가 실종된 날 저녁에 친구들과 술집에서 찍은 사진 증거도 있었고 파코의 아파트 경비원이 그가 저녁 10시쯤 넘어 집에 왔다고 기록한 기록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전 필리핀 대통령인 세르지오 오스메냐 시니어였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은 그가 집안의 힘으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도 사진도 가짜라고 말이죠. 치용 자매의 아버지 디오니시오는 파코를 보자마자 그가 과거 자기 딸들에게 치근거렸던 남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코는 과거 세부섬에 방문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녀들이 누군지 모른다며 부정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체포된 이들 중 2명은 알긴 하지만 함께 어울린 무리가 아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죠. 재판을 받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기에 그들은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무렵 대통령의 비서로 임명된 치용 자매의 이모가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 호소하고 자매의 어머니가 촛불 집회를 주도하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통령은 이 사건을 긴급 사안으로 만들고 수사를 지원할 기관을 더 많이 임명했습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많은 이들이 체포된 7명을 치용7이라 부르며 치용 자매를 위한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외쳤죠. 증거가 있어 그들을 체포했다고 했지만 정작 증거 부족으로 재판은 여전히 열리지 않는 가운데 치용7과 함께 체포됐던 데이비슨이라는 남성이 범행을 자백합니다. 갱단의 일원이었던 그의 말에 따르면 범행 5개월 전 치용7 중 한 명인 로엔으로부터 파코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들과 갱단의 무리가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치용 자매를 납치할 그들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7월 16일 그들은 쇼핑몰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들에게 접근했고 보는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수갑을 채우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그들은 차를 몰아 어딘지 모르는 집으로 들어갔고 자매를 각각 다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 역시 둘로 나누어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데이비스는 망을 받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집을 나선 그들은 절벽 근처에서 차를 세워 술을 마셨고 돌아가며 다시 욕망을 푼 뒤 마리 조이를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제클린을 차로 따라가며 더 빨리 뛰라고 희롱했던 그들. 그녀를 붙잡은 뒤 근처 센터에서 자기를 내려주고 그들은 떠나버려 그녀의 행방에 대해선 모른다고 데이비스는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중요 증거로 내세워 드디어 재판이 열렸는데 필리핀 법정은 배심원단이 없고 단 한 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해 편결과 양형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변호 측의 무죄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맡은 오캄포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용 중 좀 이상한 부분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 측은 우선 협곡에서 발견된 시체가 마리 조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키는 162cm인데 검시 기록에는 152cm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는 제가 센치로 표기해서 그렇지 기록에는 5피트와 5피트 4인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헷갈릴 숫자가 아니었음에도 검찰 측은 표기 오류라 주장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실제로 시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딸인지 아닌지 확답하지 못하겠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검찰 측이 제시했던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이 파코의 DNA와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는데 검사했던 법의학자가 당시 장갑도 제대로 끼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샘플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혹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검사였을 수도 있고요. 데이비스는 분명 그들이 돌아가며 그녀에게 욕망을 풀었다고 주장했는데 파코의 DNA만 나왔다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던 증거들을 한 곳에 같이 보관했던 것 또한 밝혀지며 이에 대해 변호 측이 모든 것들을 다시 검사해야 된다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미 피해자가 화장됐다며 시신의 신원과 관련된 증거는 무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 측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며 사건 취하 발언을 하자 판사는 격분하더니 6명의 변호인 모두를 법정 모독죄로 감옥에 보냈고 파코가 범행 당일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42명의 증인과 그가 범행 다음 날이 되어서야 세부에 왔다는 항공 기록에도 불구하고 1999년 5월 5일 그를 포함한 7명 전원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치용 자매의 가족들 역시 사형이 합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재판으로 오캄포 판사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5개월 뒤 희망과 목적을 잃었다는 메모를 남긴 채 호텔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치용 자매의 사건의 결론은 상고심 끝에 7명 중 나이가 어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2006년에 필리핀에선 사형제가 폐지되며 그들은 모두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검찰 측의 주요 증인이었던 데이비슨이 자기가 고문을 당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 시인했습니다. 그는 그 거짓 자백을 함으로써 면책 특권을 약속받아 풀려났던 것이었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들은 그가 불려갔다 오면 담배 자국 등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의 유죄 선고는 바뀌지 않았죠. 만약 그들이 진짜 무죄였다면 진범은 누구였을까요? 데이비슨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한 뒤 이상한 소문이 하나 떠돌았습니다. 자매들의 아버지인 디오니시오가 피터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사업가 밑에서 일했는데 그가 마약 밀매에 대해 폭로하려던 중 딸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디오니시오는 입을 다물었고 피터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파코를 비롯해 6명을 체포하도록 뒤에서 조종했다는 소문이었죠. 그들을 체포했던 사복 경찰관들이 사실 피터의 부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그저 소문일 뿐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스페인 국적을 가져 스페인으로 이송된 파코를 비롯해 다른 치용 세븐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선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는가? 해결된 듯 보였지만 무언가 많이 찜찜했던 이 사건. 만약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감춰진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